주택법을 공부하실 때는 가운데 그 절차를 먼저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등록사업자나 비등록사업자가 각각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한 번에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5년 안에 공사 착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완공되면 사용 검사를 받는다. 그리고 리모델링 절차는 따로 옆에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왼쪽에 그 용어 정리를 조금 봐드릴게요. 용어 정리를 보시면 그 주택법상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이런 게 있죠. 그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TV 뉴스에서 뭐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 그리고 국민주택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민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민간 아파트를 민영주택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민간건설회사가 지어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국민주택은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의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렇게 써 있죠. 그 국민주택 규모를 우리 뭐라고 할까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자,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자, 우리 아파트 살 때 전용 면적이 있고 공용 면적이 있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돼 있고, 보통 아파트 살 때는 여기다가 공용 면적이라는 걸 추가하는 거예요. 뭐 주차장 같은 거, 뭐 벽이라든가 저희 주차장 옆에 복도 이런 거 있죠. 그럼 이런 공간들이 한 20이 추가돼요. 20. 이렇게 추가되면 아파트를 사실 때 우리가 보통 뭐 105, 이 105라는 게 아파트 이게 분양 면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여기 85제곱미터면 이게 25.7평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그리고 뭐 한 20제곱미터 정도가 되면 한 7평 정도 보시면 돼요. 7평. 뭐 6평에서 7평이 약간 사이인데 그냥 한 7평 잡으세요. 그럼 제가 평수로 이거 해보면 이게 32평 좀 더 나오죠? 대충 한 33평. 이렇게. 그럼 제가 105, 뭐 108 이렇게 사시면요. 이게 뭐 사시는 거예요? 32평대나 33평대 사시는 거예요. 아파트를. 근데 우리 처음 볼 때는 평으로 안 하고 뭐로 한다고요? 여기 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럼 공용 면적은 얼마? 20. 그러면 이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 국민주택은 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를 무조건 맞춰야 됩니까? 세대별로? 그러니까 전용 면적 25.7평이니까 아파트 분양 면적, 이 분양 면적으로는 대충 한 105인 한 30평대 초반, 요게 국민주택 사이즈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세요. 자, 지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전용 25.7평 이하인 85 이하로 짓는데, 거기 보세요. 일단 누가 져야 된대, 누가?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면서 85 이하입니까? 네, 그럼 국민주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한번. 국가나 뭐 토지주택공사가 건설을 하면서 건설 주체가 아까 비등록 사업자인 국가, 뭐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가 지으면서 85 이하든지 하나 더 있어요. 니은번. 니은번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돈 또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저 국토부에 가보면 로또 복권 사시면 그 꽝 되시면 수익금이 기금으로 일부 가요. 그럼 이제 국토부가 서민 주택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기금을 지원받아서 자 전용 85 이하로 줘도 국민주택입니까? 네, 좀 기업번은 건설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나 공기업일 때고 밑에는 돈이에요, 돈. 돈이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85 이하로 지으면 그것도 국민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보세요. 삼성이 그 기금 지원받아서 85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삼성이. 민간건설업자인 삼성이 그 기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85 이하를 맞춰주면 그것도 국민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니은번은 누가 짓는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해석할 때 누가 짓는 거는 기업번으로 따진 거예요. 기업번.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짓고 85 이하인 거. 근데 밑에는 건설 주체는 따지지 말고 국가의 재정 아니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민간건설에서도 신청을 넣으면 삼성이나 대림이 그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로 준 거예요?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를 맞춰진 거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외벽에 삼성 레미안이라고 붙어 있지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기금 지원이 나왔다고요. 또 사이즈가 세대별로 85 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민간 건설회사가 지어도 국민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니은번이에요. 니은번. 그 니은번은 특이하게 건설 주체를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기금을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서 85 이하라고 지어도 국민주택이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럼 그 기억번, 니은번 둘 중에 하나면 국민주택이죠? 네, 그럼 국민주택이 아니면 나머진 다 뭐예요? 네, 나머진 다 민영이에요, 민영. 그리고 국민주택 기억, 니은 중에 하나가 걸리면 국민주택으로 분류하시고, 근데 이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거,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는 다 민영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가 국민주택 형태인 아파트도 있고, 민영주택인 형태의 아파트도 있겠죠? 네, 그렇게 구별하는데, 보통 우리, 국민주택은 분양가가 되게 쌉니다. 우리나라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주변 새 아파트 시세에 뭐 70% 이렇게 싸게 분양한다, 국민주택은. 또 80%로 싸게 분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고 뭐를 은행 가서 가입해요? 네, 청약통장 가입하죠? 요즘 이름이 이제 그 종합저축이라는 청약통장인데,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청약저축도 있고 청약예금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종합저축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럼 뭐 종합저축이라는 거 가입해서 내가 가입 기간이 뭐 최소한 뭐 10년, 뭐 15년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저보다 가입한 사람, 오래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변 시세가 5억짜리다. 뭐 서울에 뭐 수원 같은데, 수원도 아파트가 비싸요. 수원도 뭐 5억짜리 아파트인데 24평대가 5억인데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걸 해가지고 국민주택을 3억이 분양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당첨받으면 바로는 못 팔고 몇 년 있다 파시는데, 당첨되면 그거 팔 때 나중에 얼마로 팔아요? 3억으로 파는 거예요? 더 비싼 거로 팔아요? 나중에는 그 시세로 판다고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막 2억, 3억 생기니까 그걸 받으려고 눈에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뭐를 가입하고? 청약통장 가입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전세로, 월세로 계속 기다리면서 그런 거 나중에 당첨되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울에는. 또 점수 채점할 때 가족 수가 많으면, 세대원 수가 많으면 이제 또 점수가 높게 나오죠. 무주택 기간, 가족 수, 그 다음에 이제 청약통장을 한 달에 한 번씩 내기 때문에 불입 기간도 있죠, 기간. 이런 것들을 해서 점수를 채점한다고요. 아니면 장애인이 되시든지. 장애인 되시면 국민주택은 나오는데 평수가 작은 게 나와서 그거는 이제 누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장애인 하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하면 좋다고. 웬만하면 장애인 하래요. 어디서 떨어지든지 차에 치든지 해가지고 장애인 하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하면 되게 좋다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제가 멀쩡한 놈이 장애인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형태의 우리 장애 등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받으시면 무슨 뭐 주차료도 할인되고, 우리 관공서 가서 주차하는데 별 어렵지 않습니까? 장애인 항상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면 이제 말이 나오죠. 장애인 척을 해서 이제 옛날에 영화 보면 장애인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 받은 다음에 걔들 딴 데 이렇게 하고 지가 살고 막 그러는 것도 있었잖아요. 가족 중에서 장애인 한 명 만들어가지고 집을 하나 얻고 싶은데 우리 뭐 친척 중에서 장애인이 하나 있어. 그러면 걔를 이렇게 입적을 시킨다고요. 내 앞으로. 걔 앞으로 아파트 하나 받은 다음에 걔는 다시 이제 딴 데로 수용시켜버리죠. 우리끼리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부가 하는 그 혜택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부는 그래서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이렇게 정책을 하죠. 근데 일반 국민들이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료로 그걸 이제 타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선별을 해서 공무원들이 맨날 나가서 감시하잖아요. 진짜 맞는지. 복지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너무 과도하면 그 밑에 이제 준주택이라는 용어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냥 그 나중에 한번 보실 건데 그 준주택은 그 오피스텔하고 다중생활시설 정도만 봐주세요. 준주택은요 이렇게 쓰세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자, 준주택은 법적으로 우리 아파트 뭐 연립 같은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주택은 아닌데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자,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이다. 자, 이게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아닌데 주택은 아니지만 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대표적으로 오피스텔하고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자, 거기 오피스텔 중간에 있죠. 그리고 거기 위에 그 다중생활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고시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중생활설이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그러면 다중생활설 고시원하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라는 게요.
이 건축법에서 나중에 배우실 건데 업무용 빌딩이에요. 업무시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다중생활시설은 상가예요, 상가.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게 고시원이 상가로 봅니다, 상가. 근데 우리 다중생활시설 고시원하고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서 우리 주거생활이 가능합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주택법에서 규제를 약간 풀어주는 거예요. 많이 지으라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지금은 조금 규제를 좀 이제 풀어준 거를 다시 강화했는데 옛날에 오피스텔에서 많이 줬어요, 서울에. 오피스텔하고 이런 고시원 같은 것들을 많이 줘서 우리 저소득층들한테 주택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시원도 조금 시설이 좋은 거는 좀 살만한 고시원도 있어요. 약간 원룸 형태를 띠면서. 근데 이제 옛날에 지은 고시원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준주택에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하고 오피스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약간 양로원 개념인 노인 복지주택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노유자시설이다. 주택이 아니라 노유자시설인데 그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이게 양로원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공동수용이 아니라 이게 따로 개별적으로 사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노인들이 사시는 거주하는 별도의 주택인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거주를 하시는데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형태의 주택도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참고로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여기서 거기서 한번 보세요. 자,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이렇게 쓰세요. 자, 거기다가 5개 층까지 가능한 연립 이렇게. 단지형 다세대도 5개 층까지 올릴 수 있는 다세대. 여러분들 우리 저기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주택을 쓰는 층을 5개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아파트가 뭐였었어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층이 아니에요. 층수가 몇 개? 5개 이상. 자, 좀 주택으로 자, 이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아파트예요. 그거 이제 개별 호수별로 등기 나오고. 그럼 연립은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이하면서 자, 사이즈가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뭐 할 때? 초과할 때. 그러면 다세대 같은 빌라, 연립 빌라, 다세대 빌라인데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이에요? 4개 이하면서 한 동에 층면적을 다 합쳐서 연면적이 660 이하일 때. 이런 거 좀 우리 예전에 한번 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아파트는 무조건 5개 층 이상 올라가면 아파트고 연립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이하라고. 여기 4개 이하죠? 4개 이하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면적 차이가 약간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도시형으로 단지형 연립이죠? 자, 그냥 연립이에요? 단지형 연립이에요? 단지형 연립이면 한 층을 더 짓게 해준다고요. 규제를 풀어서 5개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연립이 있어요. 단지형 다세대로 지으면 5개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다세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면적은 지키셔야 돼요. 660 초과 660 이하를 지켜야 되는데 원래는 4개 층 이하로만 지면 그냥 연립, 그냥 다세대입니까? 네, 그렇게 쓰는데 이게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한 층을 더 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자한테 한 층 더 짓게 해줄 테니까 많이 지으라고.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를 많이 지으라고 만들어준 주택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원룸형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원룸형 주택은 등기가 나오는 원룸이라고 썼어요. 등기가 가능한 원룸. 이 원룸으로 6평, 7평짜리 원룸을 냈는데 이게 구분 등기가를 내준다고요. 그래서 이 원룸형 주택은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원룸 이렇게 말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지을 때 거기 맨 위에 보시면 그 300세대 미만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네, 그래서 한 번에 지을 때 이 도시형으로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이 있는데 얘네들 한 번에 지을 때 300개 미만을 맞추셔야 돼요. 네, 그럼 아까 제가 이 원룸형 주택을 지을 때도 한 번에 몇 개 지는 거예요? 300개 미만이니까 200개 질 수 있습니까? 네, 18층짜리 이렇게 빌딩 형식으로 줘가지고 여기다 18층에다가 원룸 개수를 200개를 맞춰서 원룸형 주택을 지은 거예요. 네, 청주시 저쪽 큰 대로변 옆에다 지은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게 오피스텔의 원룸형 주택이에요. 원룸형 주택이죠? 네, 원룸형 주택일 때는 밑에 보니까 구분 등기가 나오는 원룸입니까? 네, 그래서 거기 지금 302호나 뭐 405호를 개별 매매할 수 있는 원룸이라고. 근데 이게 원룸이에요, 원룸. 네, 이렇게 또 분류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일반 연립도 있고, 단정 연립도 있고. 네, 우리가 구분 등기 안 되는 그냥 원룸도 있습니까? 저 대학교 앞에 4층짜리 원룸 있죠? 네, 그 4층짜리 원룸은 구분 등기가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19개까지밖에 못 짓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걸 우리 다가구 원룸이라고 그래요. 다가구 원룸은 구분 등기가 안 되고 19개 이하로만 줘야 된다. 주인집 포함해가지고. 그럼 그거는 구분 등기가 안 되는 다가구 원룸은 오늘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이 다가구 원룸은 이 원룸 자체가 7평, 8평짜리 원룸이 구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구분 등기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세대수는 19개 이하를 맞춰야 된다고요. 그럼 아까 제가 도시형 원룸은 이걸 다가구 원룸이 아니라 도시형으로 원룸을 지으면 이렇게. 자, 일단 구분 등기 됩니까? 구분 등기가 되죠. 되면서 이거는 아까 300개 미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원룸의 그 실제 이제 시설의 어떤 그 상태가 이 다가구 원룸은 보통 옛날에 지은 원룸들이 많죠. 뭐 지은 지 10년 되고 이런 거. 19개 이하니까 소규모라고요. 주차도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300개 미만으로 200개짜리 도시형 원룸을 지으면 이게 빌딩이죠. 빌딩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밑에 지하를 파고 주차 공간을 좀 내고 여기 1층은 거기 또 상가가 들어와 있어요. 뭐 세탁소라든가 뭐 편의점 같은 거.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도시형 원룸으로 많이 이사를 했다고요. 서울 같은 데서는. 그래서 옛날에 이 다가구 원룸 주인들이 도시형 원룸 같은 걸 지으면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이주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많이 이제 항의하고 그랬었어요. 도시형 원룸 하지 말라고, 그런 제도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회가 자꾸 변하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조금 더 거주 생활을 높여주려고 도시형 원룸을 짓고, 여기 가보면 여기 1층에 여기 로비도 있어요, 로비 이렇게. 호텔, 콘도 가면 로비 같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여자나 남자 혼자 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혼자 사는 여자분 남자친구가 왔는데 그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여기 내가 내려갈 테니까 방으로 오지 말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도 안 치워가지고 여자분들 방 안 치우죠? 옛날에 연애할 때 이 여자 도둑 들은 줄 알았어 처음에 가가지고 너무 안 치워가지고 이게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이제 옷 벗어놓고 던지고서 막판에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말에 하는데 제가 목요일날 갔다 깜짝 놀랐잖아요. 도둑 들었다고 신고해야 된다고. 그때 원래 이렇대요. 그래가지고 참 보면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안 치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특별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도시형 원룸이에요. 도시형 원룸은 이렇게 구분 등기가 나오는 원룸이고 대규모로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 이제 편의시설 같은 걸 넣어서 지금 우리는 보면 준주택에는 고시원 다중생활설하고 오피스텔이 있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러니까 준주택이든 도시형이든 1인 가구들 2인 가구들을 위해서 주택을 짓는 거예요. 준주택에는 오피스텔, 고시원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그다음에 구분 등기가 되는 원룸형 주택 같은 게 있다. 이렇게만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용어들은 참고로 보시고 그 옆으로 이동하시면 아까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할 때는 1년에 몇 개 이상입니까? 20개 이상. 30개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업계에 쓰이는 30개고 등록은 1년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둘 다 20개 이상입니까? 또 대지를 뭐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사람들은 국토부장관님한테 가서 등록하러 왔습니다. 등록증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자, 근데 옆에 비등록 사업자도 있습니까? 비등록 사업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지역, 직장, 무주택자인 같은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 같은 직장에 근로하는 무주택자, 또 리모델링 하려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 리모델링 조합은 좀 따로 보셔야 돼요. 그 무주택자가 아니고 리모델링 아파트 대상 주인들이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수도 있다. 자, 밑에 사업계획 승인으로 내려가시면요. 그 사업계획 승인은 아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둘 다 몇 개 이상입니까? 30개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 50개가 생겼네. 예외. 이 한옥은 또 50개예요. 그 단독주택 한옥 50개. 그다음에 좀 전에 배웠던 단지형 연립 있었죠? 도시형 중에 단지형 연립은 30개입니까? 50개입니까? 50개로 이 사업계획 승인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을 일반 단독으로 지을 때는 한 번에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죠. 근데 한옥 형태를 취해서 단독주택을 40개를 지으면 뭐로 짓는 거예요? 50개가 기준이니까 건축허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옥으로 지을 때는 자 45개, 48개 이렇게 짓더라도 기준이 몇 개니까 50개로 바뀌니까 이게 이하게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한옥도 만약에 뭐 55개 또는 뭐 60개, 60개 이렇게 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30개라며. 근데 예외적으로 50개짜리도 있습니까?
살짝 한번 보시고. 자, 밑에 승인권자는 그 시도나 대도시인데, 그 시도의사가 이분들이죠.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가 시도지사니까, 이분들한테 승인을 받고,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을 받아라. 예외 한번 읽어보시고. 자,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합니까? 네. 그리고 밑에 그 사용검사는 누구한테 받아요? 사용검사. 자, 사용검사는 아까 좀 전에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도지사님이죠. 네. 근데 이 사용검사는 다시 또 이게 또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등록은 국토부가 가서 하고 사업계획 승인은 이게 특광 도지사님이고 이 마지막 관청 사용검사는 또 시군 구가서 왔습니다. 이게 다 틀려요, 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 승인 줄 때 뭐 얻어먹으려고 서울시도 하나 갖고 있고 사용검사 할 때도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구청이 갖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청이 어떤 한 군데 관청에서 다 처리하면 좋은데 다 틀려, 다. 구청에 가서 또 이 사용검사가 안 나오면 그 주택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청에서 사용검사를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아파트 완공되지 막 2달, 3달 걸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까 그랬죠. 제가 대기업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직원 뽑으면 친척 중에 누가 아는 사람 중에 공무원 한 사람 있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한테 뭐 선배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점심 먹고 뭐 술 먹고 이러다 보면 그 사용검사가 나온다 또 이래버리면 우리가 이게 공정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해가지고 자판기를 만드셔야 돼요. 사용검사 자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계가 하셔야 돼요. 기계가. 딱 요건만 되고 현장 조사 이렇게 사진 찍어서 놓으면 걔가 그 요즘에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거 안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아직도 이런 게 뭐 받아먹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옆에 리모델링 그 참고로 나중에 보시고 이 공급은 뭐 분양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 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수업이 없죠? 뭐 학원 또 무슨 뭐 여기 점검을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고 뭐 농지법은 뭐 나중에 1월 달에 정기 수업할 때 이렇게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1월 달, 12월 달 좀 봤는데 이게 그냥 한번 들어보신 거예요. 용어 정도 들어보시고 다시 또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잘 하시고 내년에 또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